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강자의 조건입니다. 강자의 조건은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요, 분량도 방대해서 제가 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다소 길어질 것 같아 1편, 2편으로 나누어 만들기로 했고요. 오늘은 제1편 몽골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목차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범위는 로마의 역사부터 현대 미국에 이르기까지 강자들이 시대는 각각 달라도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이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1979년 독일의 싱어 그룹이 처음 독일어로 불렀던 칭기스칸이란 노래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후 영어로 심지어 한국어로까지 널리 불리워졌던 이 노래는요, 제가 어렸을 때 몽골이란 나라를 알기도 전에 노래 후반부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링크해 놓았으니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몽골이란 나라를 제가 2011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요, 칭기스칸의 존재는 단지 노래의 가사로 흥얼거리는 존재를 넘어 몽골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죠. 공항 이름도 칭기스칸 국제공항이라고 불렀고요. 도시 곳곳에 칭기스칸의 거대한 동상들은 온 나라 분위기가 칸의 호해라는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진 광활한 몽골 초원에 과거에는 시베리아와 만주 북부의 수련민들은 항상 시시탐탐 그들의 삶보다 안정돼 보이는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을 장악하기 위해 항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몽골족도 처음에는 초원 북쪽 가장자리에서 겨우 진출해서요, 목초지가 펼쳐진 초원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한 신생 부족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초원에는 몽골족 외에 수십 개의 부족과 시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몽골족과 혈통이 가장 가까운 민족은 동쪽의 타타르족과 거란족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만주 평야를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는 여진족이 있었고요. 초원의 서쪽 끝자락에는 중앙아시아와 연관이 있는 투르크 계통의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요, 부족 간의 전쟁 중에 타타르족에게 암살되었다고 하고요. 당시 9살이었던 칭기스칸은 어머니와 형제들만 남은 채 친족들은 태무진 즉 칭기스칸의 가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가축들도 모두 빼앗고 그들을 버렸기에요. 겨울에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혹독한 몽골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의 뿌리와 개와 쥐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것들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태무진에게는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아닌 이제 그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굳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주목한 사실은요, 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과의 우정이었고요. 그들 모두 태무진과는 바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부족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서 혈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한 우정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가치라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그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1235년 여름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서는요, 여러 왕족과 장수들로 구성된 족장회의인 쿠릴라이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칭기스칸이 사망한 이후 분단된 정복 전쟁의 시작을 논의하게 되었고요. 엇갈리는 의견의 절충안으로 결국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 중국을 향한 남송과 서쪽으로는 유럽 침공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동과 서로 약 8,000km가 떨어진 전선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20세기 후반 미국을 제외하고는 오직 몽골 제국뿐이었다고 하네요. 이토록 엄청난 영토 확장을 감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지만요.
놀랍게도 실제 몽골군의 규모는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사망 당시 전체 병력의 규모는 10만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유럽 원정과 남송 원정군은 각각 5만의 병력으로 원정길에 나섰을 것으로 보는데요. 몽골군이 유럽에 점점 진격해오자 동부 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1240년 11월 동유럽의 최대 도시였던 키예프에 도착했고요. 몽골군은 그동안 전쟁을 진행해오던 방식대로 공식 사절을 먼저 보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항복만 하면 몽골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도시도 살아남고 지배자들도 그대로 인정되며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그러한 제안을 무시하고요. 유럽인들은 도시의 낯선 침입자들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몽골군의 사절은 결국 처형되어 성 밖으로 내던져졌고요. 이에 전투는 시작되었죠. 몽골군은 인부들을 동원해 성을 감싸고 다양한 피정복민들로 구성된 공사 인부들은 각국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 단기간에 성을 포위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몽골군들은 그때까지 유럽인들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최신식 투석기를 이용해 불이 붙는 나프타 단지, 화약과 유황 등이 뒤섞인 불덩이들을 계속 도시 안으로 집어 던졌다고 하고요. 키예프는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1240년 12월 6일에 함락되었죠. 이로써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이 몽골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몽골군은 계속해서 중부 유럽을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1241년 4월 몽골의 주력군이 헝가리 평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드디어 모히 평원에서 헝가리군과 몽골군이 격돌하게 되면서 헝가리군은 사냥감처럼 학살당하기 시작했고요.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모히 평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인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 흘러들어온 아시아계 유목민이었고요. 불가리아 역시 유럽에 침입한 유목민이 정착한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몽골군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몽골군은 유목민의 특기인 평야에서만 전투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성을 공격하는 능력에서도 세계 최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을 공격하는 능력에는 기술력을 필요로 했다고 하네요.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 주요한 혁신은 공성 무기라고 보는데요. 대포의 발명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기술력 면에서 유목민들은 당연히 취약했을 텐데요. 몽골군은 오히려 신무기로 유럽인들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했죠. 몽골인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으며 몽골 초원에서 시작했던 부족이었고요. 제국의 역사도 세계사에서 등장한 지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은 몽골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능케 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1241년 다뉴브 강변에서 오스트리아 빈 순찰 때는 소규모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몽골군 장교 한 사람을 생포하게 되는데요. 빈의 군대는 장교의 정체를 알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영국인이었다고 하고요. 영어, 아랍어, 몽골어까지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같은 유럽인이 몽골군 안에 끼어 있다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빈의 군대는 신문조차 하지 않고 영국인 장교를 처형했습니다. 이와 같이 몽골군은 사실 몽골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아니었다고 하고요. 몽골군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 어디에서나 새로운 동맹자들을 자신의 군대에 합류시켰다고 합니다. 몽골의 정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전투 방식을 가진 적들을 만나게 됨에 따라서요. 몽골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럴 때에 몽골인들의 유연성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하죠. 몽골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철저히 본인들이 정복한 이방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에만 고집하는 데 집착하거나 몽골인들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유연성 있게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하죠. 초창기에 성을 공격하는 데 애를 먹던 칭기스칸은요. 중국인 기술자들이 멀리서 거대한 돌덩이로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공성 무기 제작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요. 이 무기를 바로 즉시 군대에 도입하면서
무기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높은 대우를 해주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늘 장거리 원정에 나섰던 몽골군으로서는요, 엄청 무거운 무기를 끌고 다니기보다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즉석으로 목재나 석재를 활용해 공성 무기를 만들어 공격에 착수하는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몽골인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인 동시에 피정복민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몽골에 융합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서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이용하였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페르시아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한편 심지어 이집트인을 기용하여 화약 부분에 이용하였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잠시 태무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태무진이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과 전쟁을 했을 때요. 관행에 따라 타타르족 모두 노예를 만들거나 가축과 재산을 빼앗고 초원에 버리기보다는요.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과 어린이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면 발견한 고아 한 명을 데려다가 칭기스칸 모친에게 그 아이를 기르게 함으로써 몽골인들에게는 적은 죽이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친절을 베푼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소수의 우정으로 뭉친 집단이었던 몽골족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강자의 조건 제1부 몽골편 영상을 만들면서요, 과거에 몽골을 방문했으면서도 그동안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몰랐던 진면모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수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열세였던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새로운 환경에 즉시 적응하는 유연성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포용성, 그리고 적군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자기의 편으로 흡수시켰던 관용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작은 힘이라도 서로의 연합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며 그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비단 몽골 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저희 개인과 사회에도 교훈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강자의 조건은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는요, 어떻게 그 처한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자의 조건은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제2편에서는 대영 제국에 대한 영상을 다루려고 하니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